안녕하세요. 철학박사 박은미입니다. 오늘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 심리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의 입장이세요? 아니면 따질 것은 따져야지 하는 입장이세요? 예. 평소에 사람들이 너무 따져야 될 걸 안 따진다 이러고 스트레스 받으시던 분들이 철학을 조금 좋아해 주십니다. 네. 좋은 게 좋은 거다로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리해지죠. 예,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 한다. 이 입장은 따지느라고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아 그때 따져 놓길 잘했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윤리학에서 가면 효용성을 추구할 것이냐 원칙을 추구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것은 좀 갑갑한 일이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왜 그렇게 유통성이 없어?"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참 팁을 좋아합니다. 빠르게 팁에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원리적 인식으로 따져야 될 것을 따지고 좀 원칙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효용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가 중요하다. 언제 원칙 지키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입장에서는 '느려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게 둘 다 어떤 장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효용성을 추구하면서 '빠른 속도가 중요하다.' 이러고 인제 밀어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정말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잃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느려도 원칙을 지켜나갈 때 확보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의 심리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그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게 좋은 거다.'의 그 심리 계열이 결국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그 벤담식의 공리주의인 거거든요. 그 공리주의는 뭘 중시하는 거냐면 유틸리티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틸리테리아니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덕성의 기준은 쓸모 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행위의 결과가 쾌락을 낳거나 고통을 감소시키면 그게 선한 행위지 다른 게 선한 행위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입장은 칸트의 의무론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는 사실은 쾌락하고는 상관없다는 게 칸트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행위, 인간의 인간다움을 증진시키는 행위 그런 것이 도덕적인 거지 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윤리학의 아주 양대산맥입니다.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대립이요. 네. 근데 그 유틸리티, 유용성, 효용 이런 거를 지향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성과가 있죠. 예. 우리나라에 이제 공리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공리주의가 개인의 플레저, 유틸리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주의 이럴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공리주의는 이익에 힘쓰다를 위의 한자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의미로 따지면 아래 한자, 공동의 이익의 공리주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한자를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레저를 추구하고 유틸리티를 추구하고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데 저는 그런 플레저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에 '좋은 게 좋은 거다.'의 심리가 왜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추정을 해 보면 우리나라를 한해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슬픔이 많으면 뭘 따지기가 어려워지죠. 예. 제가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데 저 고등학교 때 국사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500여 번의 외침을 극복하고." 그러면 역사 기록 이전에는 뭐 그 외침이 몇 번 있었는지 카운트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이것이 2000년 동안 500여 번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 4 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뭐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북에서 내려오고 남에서 올라오고 끝 하면 뭐 홍건적 왜구 뭐 이러고 치고 나오니까 중국에서 내려오고 이러니까 진짜 그 옛날에 세상에 한 입 건너 한 집 건너 한 집씩 어디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디는 아들이 다리를 다쳐 갖고 왔고 그럼 뭐 여자라고 안전했어요? 그러면 정말 뻔연한 집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그런 집에 가서 아, 자네 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지만 이 일은 1번 뭐가 잘못됐고 2번 뭐가 잘못됐고 3번 뭐가 잘못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뭔가를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이긴 하죠.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그렇게 너무 원칙을 내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원칙을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좀 위로하는, 그래도 되나 하는 심리적 부담을 좀 위로하는 그런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쓰였을 것 같은데, 이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이제 당장의 편리 때문에 어떤 힘을 가지기는 하죠. 예, 힘을 가지기는 하는데 그것의 문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행복한 것하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인 것하고 어느 걸 추구하시겠어요? 네. 우리 사회는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행복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나요? 전개되어 왔나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나요? 음, 도덕적 원칙과 당장의 플레저, 유틸리티, 행복이 충돌할 때 이게 이런 행복이 도덕과 충돌한 행복이 정말 인간이 추구해도 되는 행복이냐? 이거는 이제 별개의 또 철학적 문제인데요.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유틸리티를 유틸리티는 당장 있는데 이게 도덕적인 원칙은 좀 어긴 거예요. 근데 유틸리티는 없는데 도덕적인 원칙은 지킨 거예요. 어디를 가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유틸리티를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가 생각한 통상적인 그 도덕을 어기면서라도 유틸리티를 추구하는 방향이 공리주의고, 유틸리티를 포기하면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상의 도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의무론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킬 건 지켜야지 하는 입장은 이제 칸트 의무론의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유틸리티를 추구해도 도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틸리티가 도덕의 기준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유틸리티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자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 최대 다수가 온 인류가 되면 공리주의에 지향하는 거와 의무론이 지향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결국 우리가 도덕도 왜 지켜요? 우리 인류 전체에 좋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지, 뭐 우리 인류 전체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최대 다수가 온 인류고요. 이게 온 인류가 되면 사실 의무론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최대 다수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최대 다수가 자기 가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최대 다수가 자기 가족이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하도 유틸리티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도 아니고 딱 자기만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물론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만 나만 아니면 돼 이거죠. 예, 그 유틸리티를 추구하는 그 범위가 온 인류, 나라, 민족, 미- 가문, 가족, 나 이래서 점점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제기되냐면, 벤담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틸리티를 추구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최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내 유틸리티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에 그걸 따라야 되는데 공리주의 원칙으로 가다 보면 유틸리티가 들어와 버리니까 왜 최다수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가 도덕 기준으로 들어온 것의 약점이 이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이제 칸트는 사람이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걸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게는 그 뭐 밤하늘의 별과 내 마음의 도덕 법칙, 칸트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그거에 보편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규칙이 있다. 이러면서 그 도덕 법칙을 정식화하려고 했는데, 칸트가 이제 정언명령이라는 표현으로 도덕 법칙을 정식화했는데, 어떤 규칙을 우리가 따르면 도덕적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추출해낸 칸트의 도덕 법칙, 정언명령이나 도덕 법칙이 뭐냐?
이게 조금 한국말 같지 않아요. 처음에 보시면. 근데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행위입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 고민이 된다면 당신이 그러한 행위 규칙을 세울 때 그 행위 규칙이 다른 모든 사람이 해도 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행위 규칙이 되어도 좋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야지 좀 편하시겠죠? 만약에 길가에 떨어진 지갑에 신분증이 없으면 그거 굳이 경찰서에 안 가져다 주고 인마이 포켓 하겠다라는 행위 규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의 행위 규칙이 도덕 법칙이 되려면, 제대로 된 도덕이 되려면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신분증 없는 지갑은 주운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가 고민이 된다면 이 행동을 모든 인간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해도 되는 행위만 하면 너의 행위는 도덕적이다. 이게 칸트 정언명령의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칸트를 왜 자꾸 거론하는지 아시겠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로남불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운 사람일 때는 길가에 떨어진 신분증 없는 지갑을 주운 사람일 때는 인마이 포켓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신분증 없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지갑을 가져간 사람을 욕할 거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되고 남은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보편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만 해라. 그러면 너의 행위는 도덕적이 될 것이다. 라고 칸트가 우리에게 기준을 준 것입니다.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칸트는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그렇게 유틸리티 같은 그런 거를 도덕적 원칙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원칙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드러내는 흥미, 바람, 욕구, 기호 이런 경험적 요소에 좌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때는 이게 흥미있었고 그 시대에는 이게 바람이었고 그 시대에는 이게 욕구였고 그 시대에는 이게 기호였고 이렇게 시대별로 변할 수 있는 예 시대 아주 원리 원칙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경험적인 요소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도덕이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칸트가 추출해낸 안정적인 규칙이 바로 이 정언명령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위의 규칙이 보편적 행위 규칙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면 되는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규정을 해주니까 편하죠. 고민이 될 때 이걸 모든 사람이 해도 되나? 내가 갓길로 차를 운전하고 싶을 때 모든 사람이 갓길로 운전해도 되나? 그러면 응급차가 못 갈 텐데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사안이든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준 것입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요. 그래서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흥미, 바람, 욕구, 기호 이런 경험적 요소들은 가변적이고 우연적이라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항상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편 인권 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행복 추구를 선과 동일시하면 도덕의 지시에 왜곡된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선, 이익 추구와 덕이 있는 것, 흥미 및 기호와 도덕의 존엄, 이익의 계산과 옳고 그름. 어떠세요? 이 왼쪽 라인. 행복, 이익 추구, 흥미 및 기호, 이익의 계산. 이게 이제 흥황한 시대입니다. 오른쪽 선, 덕이 있는 것, 도덕의 존엄, 옳고 그름. 이거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행복 추구를 선과 동일시하면. 이게 이제 공리주의를 도덕 원칙으로 받아들이면 이 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칸트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구분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는 도외시하고 개인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이게 약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 약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자기가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다 보면 그렇게 약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유틸리티 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인지 이게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걸 슬퍼합니다. 네,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쵸? 착하게 산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리적으로 보세요.
원리적으로 도덕과 행복은 무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도덕의 행복이 동반되면 도덕적이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까 도덕 없는 행복, 행복 없는 도덕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칸트는 그 도덕의 행복이 동반되면 도덕적이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동반되는 그런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가 높은 것은 이게 인간다운 행위여서 이 행위를 그대로 지속했을 때 사실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이 분명코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줘서가 아니라 불행이 예약되어 있다는 걸 알지만 이게 그래도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거다라고 행위할 때 그때 그 행위에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한 상태, 그때가 바로 최고선의 상태인데 그거는 이 행복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니까 그 도덕적인 원리를 지키는 건 원리인데 행복은 현실인데 원리를 지킨다고 이 행복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건 보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고선인 건 맞지만 그게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최고선인 건 맞지만 그러한 최고선을 이루려면 신이 요청된다는 게 칸트의 입장이었고요. 저는 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功利주의가 너무 일반화돼서 이제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플레저에만 집중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기 점점 더 슬퍼집니다. 다 각자의 플레저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도덕과 플레저, 도덕과 유틸리티가 충돌할 때 많은 분들이 도덕을 택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름 없이 도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무너지는 아파트보다 안 무너지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플레저를 지향하기보다는. 그런데 덕은 외롭다고 주변에서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플레저를 추구해야 된다. 유틸리티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성공적인 것 같고 뭐 요즘 시쳇말로 예,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러니까 답답스럽게 원칙을 지키고 도덕규칙을 지키고 그걸 어기지 못한 나 자신이 가끔은 답답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플레저나 유틸리티를 추구하기보다는 도덕 원칙을 추구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들리지 않는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지난 세월 돌아보면 그럼 내 이익을 위해선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번번이 내 이익에 딸려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도덕적 원칙을 지켜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도 뭐 100% 하지는 못했겠죠. 그때그때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그거는 그러면 안 됐다라고 그렇게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이 살아와서 그게 이제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는 들리지 않는 박수를 쳐드리려고 어, 들리지 않는 박수를 들으시라고 그 귀를 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잘 선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